교수님 뵈면 제일 생각나는 게 엔이에요. 예. 왜냐면은 저번에 오셨을 때 달러당 150엔일 때 아주 강력하게 엔을 사셔야 된다고 했었고 예. 지금 매우 많이 수익이 난 건데 일본이란 나라의 특징이 되게 좀 아직도 좀 무기력하다라는 느낌이 예. 있고 예. 그리고 얘는 분명히 달러당 얘는 떨어지긴 했는데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더 떨어져 가지고 원예는 또 별 변화가 없어서 예. 이럴 때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일본 옌 투자를 하시는 거가 어떨지. 그러니까 좀 일본은 워낙 대국이라 또 투자하기 쉬우니까. 예. 근데 일본이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나라는 맞습니다. 네. 예, 저 증권회사 다닐 때 뭐 일본 투자 설명회를 많이 가고 특히 노무라 연구소 갔더니 네. 노무라 경제조사부장이 일본에서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일본에서 네. 배울 게 없다. 오지 말아라.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예, 그렇게 좀 무기력한 나라는 맞는데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저는 무역 수지를 보면서 아직도 일본을 우리가 버리지 못할 나라다. 작년에 우리나라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 240억 달러가 됐거든요. 네. 예, 제가 1982년에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를 다른 분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대일 무역 적자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핵심 소재는 일본에서 다 수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일본 경제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엔이 강세다. 그거는 달러가 약세되면 엔이 강세될 네. 수밖에 없고요. 제일 예,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교수님이 제일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는 그때 그 국제 결제은행 기준이었었는데요. 달러가 한 30% 가대평가됐고 네. 엔은 42%나 저평가형에 들었었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저평가된 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일본 경제 좋게 안 본다. 네. 예, 그런데 저평가된 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에서 엔이 좀 강세 보일 네.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원화하고 엔은 사실 1대 10 정도로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엔을 사면은 그러니까. 별로 이익을 못 봅니다. 그때 150에서 130이 됐는데 얘는 오히려 9.6에서 9.4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달러로 하면은 뭐 물론 달러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예, 달러. 이게 참 어렵다. 엔 투자 좀 예, 어렵구나라고 엔 생각을 투자는 좀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아. 예, 그런데 엔이 저는 1대 10 정도까지는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1대 10. 예, 약, 그런데 1대 10 해봤자 뭐 수익률 5%밖에 안 되니까 예, 저평가라고 얼마 안 해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막 이렇게 이머징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일본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본이 그 글로벌 매크로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YCC를 장기간 끌고 오다가 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워낙에 초저금리를 계속 깔고 오다가 금리가 약간만 올라가도 실제로 내수에는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게 엔 강세를 한 번 더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ICC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엔 가치가 오르니까 수입물가가 떨어지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주죠. 예, 잡아주고 좀 견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 물가가 최근에 뭐 3%, 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ICC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자료들을 보니까 세계 금융 자본에서 가장 큰 손들이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이거든요. 네. 이 엄청난 거 현금을 투자를 경상숙자하고 생명보험사들이 자산운용사 다 갖고 있어요. 네. 일꾼이 뭐다 갖고 있고 국제자산이 다 생명보험사 돈입니다. 그게 다. 예, 근데 이들이요 호주 국채 사고 미국 국채 샀는데 한 해지를 한다는 겁니다. 네.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오히려 일본 국채 산 것보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네. 오히려 일본 국채 산 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호주나 미국에 투자한 보험회사, 일본 보험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조금씩 환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돈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들어오면은 일시적으로 엔이 한 번 더 강세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특별히 뭐 YCC를 포기하든 안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세계 아까 우리 열매위원 물어본 것처럼 세계 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이럴 만한 일은 아닌. 왜냐면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있고 이래갖고 뭐 와타나베 부인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막 어떤 미국에서 막 돈이 너무 나와가지고 뭐 이게 막
미국 경제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 그런 사실 내용을 되게 우아하게 표현한 건데 그럴 가능성은 그 정도 충격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보시는 있고요. 거죠. 예, 일본 경제가 95년에 그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8%였거든요. 근데 2021년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5%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18%에서 5%로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추락이죠. 물론 5%도 우리 저 1.9%니까 뭐 우리 2배 이상 되니까 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본 자금들이 워낙 세계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네. 들어오면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일본이 저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뭐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중국과 유럽 얘기를 좀 더 여쭤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일본이 더 이상 큰 충격이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면 지금 글로벌 경기는 경기 침체를 엄청 걱정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걱정은 스물스물 사라지고 주가 올라서 중국의 주가 올라서. 리오프닝을 기대하면서 신흥국과 유럽이 같이 좋아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거기다 유럽 가스 가격 떨어진다고 또 유럽도 네. 좋아진다고 예. 지금. 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리스크 요인은 이제 특별히 없다고 볼 있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저 실물 경제는 다 침체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GDP 4분기 발표됐는데 0.4% 마이너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뭐 소비도 감소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그래서 오늘 정부 뭐 한국은행은 1분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습니다. 네, 좀 소비가 증가하기 힘들죠. 작년에 실질 소득 임금은 마이너스예요. 네. 물가만큼 임금이 안 올랐죠.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는데 300인 미만 그 회사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 83%거든요. 네, 이 사람들 물가 저 임금 상승률이 4% 중반이에요. 네. 물가는 그 이상 올라 실질 금리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집값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원에서 분석해 보니까요. 집값 오르고 주가 오를 때 부의 효과죠. 그때 부의 효과보다 집값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역의 부의 효과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우리 가계 붙여놓고 원리금 상환하는데 돈 많이 써야 되죠. 소비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정부가 1.6%, 한국은 1.7% 예상한 거는 소비가 2, 3%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출이 작년 9월까지 증가하다 10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전환됐고요. 올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지금 침체에 빠진 거는 맞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현재의 경기를 보지 말고 미래의 경기를 보자. 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제 전망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요. 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주 순환 변동치예요. 이게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계속 떨어졌고 주가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예, 제가 뭐 다른 것도 보고 코스피 전망합니다. 이걸 보고도 예,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3,300 갈 때 2,200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전망해 보니까 이게 올 3월쯤에 저점이 나와요. 네, 물론 이제 가봐야 돼야 합니다. 제가 데이터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다 수치 놓고 다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올해는 아래 공포, 뭐 뒤에 공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단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경제를 예상하는 지표들 한번 보십시다. 예, 그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일 수 있고 모의 선행지수도 있고 또 장단기 금리차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올해는 제가 주가를 좀 주시하게 좀 긍정적으로 뭐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오해나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림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5 정도를 예측을 하시는 거고 파란색은 코스피니까 예측이 없는데 만약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제 그림상으로만 보면은 코스피가 2,800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림인 거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제가 이거는 그 코스피 방향만 뭐 방향 말씀드린 보이시, 거고, 예, 예, 방향 보인 건데 예, 저는 뭐 2,800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해도 되는 예, 거. 예, 예. 오케이. 그럼 지금도 충분히 매력 있네요, 코스피가.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죠. 좀 조정 아니, 보이겠죠. 올해로 봤을 때. 예, 올해로 봤을 때는 올해로 봤을 때. 네. 예, 단기는 저는 어떻게 그래서 알아요? 네, 아무튼. 올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음. 그래서 2,200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 많이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사실 1월 1일, 2, 3일인가요? 뭐 이틀 동안 잠깐 떨어지더니 지금 네. 급하게 올라가지고 내일이면 2,500을 다시 또 보죠. 예, 예, 예. 예,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가열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그다음에 H 필터라고 네. 이렇게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네. 2,500 가면은 이 추세에서 또 2로 좀 벗어난 거거든요. 네. 분명히 좀 조정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조정이 다시 좀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작년 9월에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저점이었을 것이다. 네. 네. 뭐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네. 예,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뭐 단기는 당연히 모르고 올해 말까지로 봤을 때는 충분히 2,800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림으로 해석하셔도 되는 거죠. 뭐 주가 지수는 참 전망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냥 방향은 네, 이렇다. 방향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향은 혹시 이렇고 오해하지 마시려고. 예, 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주가 지수가 지금 연간으로 절대 예, 단기도 아닙니다. 연간 예, 1년 연간이, 길게 봤을 예. 때. 네, 네. 그럼 명목 GDP에 비해서 24%나 저평가돼 있다는 네. 거죠. 네. 그거로 추정해 보면은 올해 이 명목 GDP가 3% 성장 가정하면요. 네. 3,090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와요. 아, 그래서 네. 한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목을 3천 간다 이렇게 내놨던데 뭐 지금 3천 간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당연히 말씀 그렇게 하시면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예. 핵심이니까. 네. 뭐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많이 팔았다가 예. 지금 최근에 연일 매수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이 외국인이 나갔던 자금에 비하면 올해 지금 들어온 게 한 5조 원? 요거 예. 뭐 얼마 안 된다. 예. 아주 세게 더 들어올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더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때 우리 저 주식시장에서 32% 정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26%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낮춘 거죠. 그래서 최소한 30%는 안 가더라도 뭐 26%는 낮을 것이다. 예, 그리고 저처럼 외국인들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근데 요새 논중 중에서 하나가 코스피가 오르니까 환율이 떨어지냐, 환율이 떨어지니까 코스피가 오르느냐. 네. 이런 논쟁인데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예,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코스피가 환율을 더 설명력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닭이고 환율이 달걀이라는 약간 말씀이신 거죠. 네, 느낌으로. 그래서, 분석하신 바로는. 네. 네. 외국인이 사니까 코스피가 오르고 또 코스피가 오르니까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떨어졌다. 네. 그게 인과관계가 더 성립하더라는 겁니다. 네. 환율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원달러는 궁금한 게 원래 이제 외국인이 사기 시작할 때는 환율이 사실 되게 많이 떨어지다가 네, 요 연일 외국인이 사실 연일 지금 오늘도 한 8천억 샀나 하여튼 연일 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환율이 급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환전은 다 끝내놓고 사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환에 대해서도 왜냐면 워낙 전문가시니까 원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달러 20% 고평가니까 뭐 당연히 빠지는 건데 조금 뭐 한 3개월 6개월로 보면은 지금 1230원 정도의 환율이 어떤 느낌이신 것 같으세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예,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게 그렇더라도 뭐 1,300원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추세로는 1,440원까지 갔었나요? 네. 예, 그게 정점을 치고 하락 네. 과정이다. 예,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예, 저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30원이었거든요. 네. 뭐 시간의 문제지 거기에 가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이번 뭐 조금 환율이 반등할 텐데요. 이 반등이 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때 달러 하락 팔아야 추세에서, 되겠네요. 예, 달러 저는 그렇게 있으신 보고 분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1,130원이 평균이면은 뭐 모든 움직임이라는 게 아래로 변동성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 뭐 10%면 1,000원 근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달러가 이렇게 약해지는 구간에서 원자재나 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 비트코인도 같이 두 가지, 세 네. 가지다. 그래. 예, 저는 계속 그 금사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네. 예,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회귀 분석해 보니까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달러 가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고 물가거든요. 물가 오르면 달러 가치, 금 가격 오르고 유동성 풍부하면 금 가격 오르고 달러 가치가 1% 오르면 금값이 1% 올랐었어요. 네. 앞으로 달러 가치가 20%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금값은 20% 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 사라고 권유를 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금은 저는 많이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혹시라도 방향이 틀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채권 사고 주식 사면 틀리더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자도 나오고 배당금도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금이라는 건 이자도 배당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 투자하실 때 뭐 10%, 15%뭐 이 정도만 투자하시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네. 예, 금값이 앞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도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이것도 제가 지금 모델에 넣고 계속 분석해보고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교수님 모델에 비트코인도 들어가요? 예. 네. 비트코인도 제가 그 석사 논문 지도를 하나 했는데 그 한 학생이 뭐 언론사 기자입니다만 그 비트코인하고 그때 코스닥 관계를 분석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상관계수가 아주 높게 나왔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을 사라는 것은 역시 비트코인도 예, 미 달러 지수하고 역상관 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리고 미국 금리하고 상관계수가 역상관계가 높았어요. 미국 금리,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이 저는 화폐의 기능을 다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네. 네.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젊은이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분들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비트코인도 뭐 5%, 10%뭐 이 정도 그것도 이자도 배당도 없고 그거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너무 피곤하죠. 비트코인도 조금 사보고 금도 조금 사봐라. 예. 근데 둘 다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 투자 자산이니 예. 너무 많이 살 예, 필요는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원자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자재 전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유가도 많이 빠지고 유가는 뭐 괜찮은데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금속은 좀 올랐어요. 근데 중국이 여기서 리오프닝 하면 다시 유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저 코스피가 유가에도 선행하고 구리가에도 선행하거든요. 네. 코스피가 오르면 유가도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도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언젠가는 수출이 증가하고 세계 경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코스피 보고 원자재 가격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 최근에 오른 것 보고 저 아까 원유 인버스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오르는 것 보고 인버스 다 정리해 버렸어요. 네. 아, 네. 유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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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중국과 신흥국의 그 경기 회복을 굉장히 이제 컨빅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저희 미국 하나 빼먹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예산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리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저는 역사적으로 이게 한 번도 영향을 줬던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만 그랬지 결국 다 해결이 됐는데 또 막 언론에는 또 큰일 난 것처럼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막 지금 뭐 큰일 났다 얘기하는데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바이든이나 옐렌 재무장관은 빨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라고 큰일 네. 났다. 네. 겁먹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시간의 문제였지 또 계속 올려줬거든요. 네, 항상 그랬죠. 시간이 갈수록 네. 올려줄 겁니다. 네, 그런데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11년 8월 달에 S&P가 국가 신용 등급 한 단계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 말에 또 다른 신용 평가에서 피치나 무디스가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 등급 하락시킬 수도 있다. 네. 이런 경고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다른 신용평가 두 신용평가 회사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네. 한 번 낮추고 나서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효과는 그때 사실 우리나라 장 엄청 빠졌었는데 그렇죠. 그때 훨씬 적겠죠. 예, 그때 2011년 8월 달이었는데 제가 자문회사 했는데 정말 제 한 고객분이 한 500억을 잃으셨어요. 네. 저희한테 500억을 맡기셨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주식을 저희가 사드렸죠.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파생상품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다른 회사 파생상품 운용하신 분이 2011년 8월 달에 미국과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어요.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거의 20% 떨어졌어요. 2,100에서 1,700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때 그걸 대응해가지고 그거를 다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았어야 했었어요. 예. 그때 액면 분할 전이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한 67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아, 지금 지금 뭐 12,000 300만 원일 때네. 그렇죠. 예, 50분의 1이니까. 예. 그렇죠. 지금 빠졌다고 해도 63,000원인데요. 그때 큰 충격을 한번 받았으니까 미국 네. 신용 등급을 하락하더라도 네. 뭐 그때만큼 충격은 안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정 부분 충격은 좀 올 수가 있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뭐 20%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는 충격이 올 아니더라도, 수는 있다. 예. 네. 그렇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더라도 과연 신용등급을 낮출지 참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좀 예. 신용평가에서들 동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올해 가장 걱정해야 되는 대외적인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를 우려하고 계시나요? 우려하시는 점이 딱히 이제 저는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또 저 미국하고 독일이 좋은 탱크 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러시아가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또 북한 문제 네. 또 대만 문제 이런 것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제가 그 모델로 예상했을 때 뭐 모델이 굉장히 나쁘면 그런 외생적인 충격이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뭐 여러 가지 모델은 그렇게 충격이 오리라는 게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이제 뭐 5%를 보느냐 마느냐 지금 전망이 약간 엇갈리고 있지만 대충 레벨은 이제 5% 수준까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당장이야 뭐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다 경기 괜찮다 이러면서 주가는 신흥국들이 올랐지만 신흥국들의 크레딧 리스크가 올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네. 약세로 전환되니까.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금리 인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 연준과 FOMC 발표문 보더라도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최근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차 효과가 뭐냐면 금리를 올리면 시간을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뭐 벡터 오토레그레시 뭐 충격 반응 함수 구해 보면은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올 2분기, 3분기 집중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2분기, 3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서 한번 그 충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미리서 많이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미국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런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역시 부동산이 리스크일까요? 대외는 이렇다고 치고 국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그 김열매 연구위원이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래도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좀 네.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면은 저는 저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 작년 그 6월이 정점이었고 이제 7개월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부동산 가격이 7개월 떨어지고 그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네. 좀 사이클이 오래가지고 물론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지금 떨어졌도 그것 가지고 평가해봐도 지금도 20-30% 가대평가됐어요. 특히 PIR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아직도 그렇게 높다는 거죠. 그 혹시 뭐 서울 중위 주택 가격 기준 어떤 주택 가격 기준으로 혹시 전국도 쓰세요? 그렇고요. 전국도 예, 그렇고 서울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그 중간 가구 소득에 비해서 중간집이 2021년에 19배였었거든요. 네. 작년 9월에 17.7배로 떨어졌어요. 다 KB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KB 거죠? 기준으로. 네. 제가 KB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KB 통계가 저는 장기 시계열 네, 분석을 시계열이 해야 제일 되기 깁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86년 데이터부터 맞습니다.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KB 4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뭐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보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17.7배거든요. 작년 9월 기준으로. 그런데 2008년 이후로 장기 평균 12배입니다. 물론 이제 밑에 분모에 있는 소득이 오르겠죠. 소득이 오르면서 PIR이 낮아지긴 할 텐데요. 소득도 오르지만 집값이 더 떨어지면서 그게 저는 12배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장관이 뭐 얼마 전 한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집값이 30~40% 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 PIR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정도 떨어져도 전혀 뭐 적정 수준에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KB국민은행의 PIR 지표는 굉장히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고 예.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해서 예. 사실 실제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30~40% 하락해서 거래된 단지가 꽤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 데이터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예. 제가 보기에는 12배, 13배 가는 데가 금방 나올 수도 있을 것 더 같은데. 빨리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12배 가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득 증가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제가 추정하면 1.9%로 떨어졌는데 소득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으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12월 작년 통계가 나와봐야 되지만은 뭐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그렇게 떨어졌는데요. KB 그거는 평균 가격이니까 중간 가격이니까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접근해가지고. 중간 가격이 그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견딜 수 있나요? 어제 예. 경제 예를 들어서 저 2009년 10년 무렵에도 30~4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2, 13년이 그러니까 2009년 빠지다가 10년, 11년에 반등했다가 잠깐 12, 반등했다가. 13년에 다시 이제 제대로 하락을 맞았는데 그 우리는 그때는 리만 사태 경제가 망가지고 나서 주택은 나중에 빠졌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동행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만약에 집값이 진짜 그렇게 빠지면 경기가 그때 과연 견디는 건지 아니면 근데 정착 이게 이제 리스크는 부동산까지 없을지. 떨어져가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리스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제일 예, 중요하죠. 이런 게 지금. 문제인데요. 근데 제2금융권, 비금융회사, 일부 네. 증권회사, 뭐 자산 거저 뭐니까 저축은행, 뭐 일부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좀 매월 그 은행의 부실 여신 비율 추정해 보고 데이터를 보는데 아직도 굉장히 낮은 지금 수준이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낮죠. 굉장히 예. 건전하죠. 그렇죠. 네. 이게 은행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큼 아까 얘기하신 대로 PIR 뭐 이 적정 수준까지 떨어지는 정도로 집값이 하락을 해도 예. 우리나라 이 제일 금융권에는 영향을 그 정도로 주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근데 교수님은 안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데 예. 만약에 정책 당국자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부양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약간 집값을 그거보다는 지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네. 혹시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부동산에? 그런데 정책이 저는 방향은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20번 넘게 계속 억제 정책을 했는데 집값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빠지는 거죠. 그게 전 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시차 효과를 두고 빠지는 네. 건데 네. 계속 규제 안 하더라도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저는 집값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정도 차이는 줄일 정도 수 차이. 있죠. 예,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주별로 한국 부동산에서 뭐 집값 뭐 하락률 발표하는데 이번에 그 정부 정책 나오고 나서 하락률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통계가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좀 덜 빠지는 정도다. 이게 그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나빠지든지 무슨 충격이 오면은 한 번 더 떨어지는 추세지. 이게 추세는 지금도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만큼 아직도 고평가돼 있다. 예. 사실 보통 경기보다 주식 시장이 선행하고 예. 주가 지수가 좋으면 사실 올해 상반기는 수출도 안 좋고 이미 다 예상한 불황이다 이렇게 예. 생각한다면 예. 그래도 뭐 하반기 내년쯤에는 경기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게 뭐 내년 내후년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주식시장 턴하고 경기 좋아지면서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회복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이클을 보니까요. 우리 코스피가 아파트 가격이 한 12개월, 1년 정도 선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이라면은 집값이 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 전제 조건은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야지 오른다. 예. 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려면 아직도
많이 떨어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안 빠진 지역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통계는 다 안 잡히는 거니까 예. 지금 빠진 지역은 그렇다 치고 예. 안 빠진 지역이 어느 정도 다시 따라서 빠지고 나서 보시는 데이터가 그 정도 되고 그렇죠. 나면 반등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다르니까. 예, 지역별로. 근데 지금 서울 뭐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은 규제 지역에서 지금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덜 빠졌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것들마저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때 바닥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까지 다 규제를 해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DSR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결국 그 규제까지 좀 완화해야지 그때 이제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옛날처럼 뭐 대출을 막 더 많이 해주는 쪽으로까지는 아직 규제 하나가 나온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11년도에 풀지 않았나요? 강남 3구를? 제 기억에는 아마 마지막에 사실 풀 계속 때가 안 풀다가 2015년인가에 박근혜 대통령 때 최경환 네. 재경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DTI LTV를 좀 그렇죠. 그게 전향적으로 본격적인- 풀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장이 네. 시작이 됐는데 네, 투기 지역 이런 지역별로는 강남 3구 해제한 그렇죠. 게 아마 꽤 이명박 정부 오래 예, 거의 됐었어요. 마지막 가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도 장이 좀 빠지긴 했었는데. 그러고 또 빠졌죠. 네. 근데 부동산은 아직도. 우리 가계 자산의 76% 차지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집값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작년 3월에 말했더니 그 진행자께서 그러다가 올라버리면 그 제자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안 가져옵니다. 진행자님 사실- 얘기하셨나요? 네. 네. 요새 제자들이 이제 직장 접어가지고 결혼한다고 뭐 줄에라도 서달라고 오고 그다음에 집 언제 사야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사실 대답하기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그 진짜 실질적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여유 있게 음. 좀 더 기다려 보자. 네. 근데 지금 돈 많냐고 물어봅니다. 네. 돈 많고 집이라는 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집은 하나 있다. 지금 여유 있으면 사도 된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음에 직장 들어가지고 이제 월급 받기 시작하고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거 없으면은 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원리금 상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네. 뭐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글로벌 증시부터 한국 증시 그리고 마지막에 국내 부동산 얘기까지 쭉 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올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최근에 그 로버트 실러 교수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게 금융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도 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가가 저평가에 들었다. 장기적으로 이 장기 추세가 있는데 추세 밑으로 제일 벗어난 게 제가 보면은 코스피거든요. 네. 시간이 가면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모두 금융 민주주의를 같이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확실한 건 미국 좀 확신 있게 얘기하신 거는 미국을 좀 줄이고 예. 신흥국이랑 뭐 이런 데를 한국. 늘려야 된다는 건 확실하게 얘기하셨고 네. 추세적으로 달러는 앞으로도 한 20% 정도 약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부동산은 여유가 있으면 하나는 살 수 있지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대출 많이 해야 되면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약 잘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중요한 때마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또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영익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